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저 방송으로 잘 챙겨 듣고 챙겨 보고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감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틀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틀은 짧네요. 아니요, 길어요. 결코 네, 짧은 시간이 화이팅 아닙니다. 외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네, 재판거래 의혹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7일에 새벽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고 있는 임민성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를 다음같이 밝혔는데요. 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재판거래 의혹에 이름을 오르내린 전현직 판사들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깨졌다라는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겠다. 네, 검찰 어제 수사에 비협조하겠다. 그렇죠. 예. 어제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소환됐는데요. 네. 거기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네. 예, 논란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본인은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변호사는요,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말로 고색창연하게 명명하며 무술사화가 아닐까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무술사화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술년에 일어난 사화라는 주장인 건데요. 네. 정권 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다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보복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네, 4월 9일에 구속 기소가 되면서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무술년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반발한 네. 바가 있는데 네. 무술 옥사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 일했던 판사들인데 이분들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은 정치인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법조인들이 왜 정치적인 논란을 끌고 가는 것인지 좀 이해는 안 되네요. 예, 팩트 싸움에서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가는 게 아닌가 그 싶은데요. 증거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그 사실들을요. 검찰의 주장이 아니라 이번에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들이 모이게 되면 지금 현재 피의자로 몰리고 있는 과거 양승태 사법부 쪽이 훨씬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소위 정치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세훈 재판 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이 200쪽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예, 혐의가 30가지 가까이 된다라고 거의 합니다. 이게 네. 국정농단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가 법조계 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일부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나오면서요. 네. 그 부분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혐의 중 하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요. 어제 JTBC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혐의도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1심에서는 선거법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린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선거법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종원 차장이 2심 선고 뒤에 행정처의 한 심의관에게 이 판결을 분석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해당 문건에는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다라고 구속영장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공범으로, 피할 수 없는 예. 상황이 됐군요. 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도 국정원법은 유죄인데 선거법은 왜 무죄냐? 사실은 국정원법도 그렇지만 선거법으로 유죄가 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뒤에 임종원 차장이 이런 역할을 세게 하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5달 뒤에요. 대법원에서 이 문건에서 절대적인 쟁점이라고 지적해놓은 진원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파기환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대로 이뤄졌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요. 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끌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선거법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에 7명 가운데 5명이 사법농단 의혹과 네. 연루된 분이거나 아니면 피해자거나 피의자거나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 재판 맡길 수 있냐.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90% 이상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법농단 사건은 영장 기각률이 너무 높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거꾸로였던 그러니까요. 상황이었었는데요. 특별재판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지난주에 홍영표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와 같은 지적을 하면서 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다라고 음. 쉽게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야 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공동을 요구하면서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쉽진 않다라는 근데 왜 예측이 반대하는 나오고 있습니다.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제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설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에 기반하는 건가요? 예,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된다라는 아.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예. 일종의 삼권 분립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근데 국민 다수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되려면 관계자들은 좀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건 누구든 자신의 관계자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것들은 아주 명징한 논리일 수 있는 건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신뢰받기 쉽지 않은 음흠. 상황이기 때문에요.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론은 점점 더 지지 여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나요? 네, 우선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요. 네. 법사위원장이 아마 최근 들어서 이름을 많이 들어본 분이실 텐데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피하려면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법사위를 우회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때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현실화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적 의원의 60% 그러니까 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네. 이 여야 4당을 의석을 합치면 178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두 자리가 부족하네요. 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민중당 의원까지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음. 표단속이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안에 관료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생활적 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남아 바꾸지 있죠. 않는 네. 한 우리가 세상을 바꿨다는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될 그렇습니다. 텐데요. 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은 정파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사법불신을 털고 가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때도 좀 흔쾌하게 될 텐데 아니 본인들의 재판은 저렇게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요. 그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그 법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사가 아닌 자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견을 왜곡해서 판사가 아닌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해서 위헌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재판 얘기가 나오는 예,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점을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판사가 아닌데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예, 물론 특별검찰제도라고 해서 네, 특검에서는 그렇죠. 검사가 아닌 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기도 한데요. 이것들은 그런 논란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아예 애초에 그렇게 만들지 않은 법안이거든요. 네. 네. 하여튼 참 여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 관련해서 오래 걸린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 내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 유세에서 주류 언론 등에서 외부에서 비핵화 속도 느리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북미 관계 개선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네. 자기 덕분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덕분에 평화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핵실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천천히 가도 괜찮다. 선거가 먼저 급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워낙 우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올해 안에 그렇죠. 종전선언도 해야 되죠. 또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이런 태도가
혹시 영향을 세게 미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게 현실이죠. 네, 아슬아슬한 평화보다는 이 공고한 평화를 이 그렇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자로서는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네. 예, 물론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관계가 참 좋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할 외부자에 대해서 오히려 세게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속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애를 끌게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뭐 계속 낙관론은 펴고 있네요. 경제적으로도 좋은 곳이다. 네,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예. 이 유세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위치가 매우 좋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에 있는 얼마나 좋은 위치냐. 네. 환상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카길이 먼저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국내 여론에서는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이러저러한 논쟁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경제적인 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빠른 패스트 트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좀 빠르게 진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다음 뉴스 볼까요? 네, 관련해서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했습니다. 네네. 2박 3일 일정을 수행하는 건데요. 비건 대표는 오늘부터 상대역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 조처를 둘러싼 한미 공조를 통해서요.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실무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비건 대표가 사실은 최선희 부상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애초에는 그렇게 이도- 만나자라고 예. 예, 연락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라면 미국이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관계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은 열흘 안에 고위급 인사를 그러니까요.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격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네.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뭐 워싱턴에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언론의 추측이 있었는데 그 열흘 지금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나요? 예, 아직 열흘이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언제가 예, 열흘입니까? 조금 있으면 다가오고. 그렇군요. 그 열흘을 또 예, 지난주에 카운트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해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답방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네. 지난번에 자신이 올라갔을 때 워낙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된다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뜨거운 환대를 받았고 백두산 천지에 가서 손에 그러니까 네, 흔치 않은 그 물에 일이었죠. 손도 담가보고 하셨기 때문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서 정말 한라산을 2달 남았거든요. 네, 올해 연내 답방이라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예. 있는 건데요. 이제 곧 11월입니다. 이제 어제 강원도에는 한방눈도 내리고 했다는데 제주도는 괜찮겠죠. 네.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관련 얘기도 좀 했나요? 네, 경제 관련해서는요. 네. 거기서도 할 일이 많다라면서 거시적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민생을 어려워하셔서 네.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그러나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기조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3박자 경제 노선, 경제 철학이 무너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그 평화 프로세스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기회를 살려나가겠다. 한편으로는 북한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어제 2가지 과제를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꼽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예산안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11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 가지고는 협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장자연 씨 사건 관련된 수사 속보는 어떤 건가요? 네,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경찰 압수수색이 부실했다라는 사실이요.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1시간도 안 되는 그러니까 57분 동안만 압수수색을 하면서 중요한 물건들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장 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핸드백도 열어보지 않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명함이 여러 장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음. 가져오지도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침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첩과 메모장도 확인하고요. 그대로 두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SNS에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싸이월드가 꽤 유행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써놓은 글들도요.
압수수색 할 예정이라고만 이야기해놓고서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 해야 되는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그렇죠. 안 됐다는 예. 얘기가 이제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10년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서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나 참 네. 암담하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여성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도대체 우리 사회, 국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답답증이 생깁니다. 이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중간조사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말씀처럼 200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음. 근데 당시에도요. 처음에는 연예인 자설로 사건 수사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장 씨가 숨지기 전에 쓴 성상납 강요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네. 재수사가 겨우 된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도요. 결과적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라는 비판들을 사고 있고요. 네. 이제서야 겨우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유력 언론 그리고 유력 금융권 인사 이른가 소위 한국에 힘 있는 그렇죠. 사람들과 연루가 돼 있으니까 대기업 이 회장, 사건 예, 그렇죠. 대기업 회장 뭐 이렇게 연루가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사건 덮으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합리적 의심도 해볼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저는 그 검사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왜 이 이제 사건은, 와서 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잘못된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진짜 기자들도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기록상에 분명히 남겨놓고선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정말 이상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네. 통신에 대한 영장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휴대폰만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판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 이제 다 오는 겁니까? 예, 태풍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주말 동안 애를 끌으셨을 텐데요. 네.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500여 명이 어제 추가로 귀국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오늘 임시편 항공기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정부가 파견했던 군 수송기로요. 네. 27일과 28일에도 관광객 330여 명이 괌 국제공항으로 옮겨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유치원 때문에 다들 학부모님들께서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아마 아이들 이제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유치원 데려다주고 출근하시려면 바쁘실 텐데 유은혜 장관이 학부모 동의 없으면 유치원 폐업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군요. 네, 어제 그와 같이 밝혔는데요. 네. 일방적 모집 중단과 연계 등에 대비해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운영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각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행정 지도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무관용 원칙에 맞는 행정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유치원 문제는 정말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조금 있으면 이제 원화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서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유치원 측에서 원화 모집 계획도 발표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나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선택지를 네, 그렇죠. 넓혀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일피일 끌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네, 내일 한유총회 전체 토론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네.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유총, 한어총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때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스로 유치원 개혁, 어린이집 개혁을 할 때인지 정말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비한 뉴스 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네. 조금 더 많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준비해 예,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요.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각자 자기 정치에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전화 인터뷰는 몇 번 하셨는데 예. 뉴스공장 첫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봤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에 어떻게 이제 오셨습니까? 저는 공자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공자는 뭐 불량품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뉴스 오피스로 뉴스 예. 사무실로 예. 이렇게 할까요? 뉴스 사무실 마음에 드세요? 아니 뭐 그래 뭐 난 프로 갖고 뭐 말할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어감이 네. 무슨 공장 그러면 예. 좋은 상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불량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대량 근데 생산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근데 예전에 민중운동도 하시고 노동운동도 하시고 하셨는데 공장을 안 좋아하세요? 아니 뭐 물건 만드는 공장이야 좋아하지만은 예. 뉴스를 공장으로 한다면 그건 대량 생산한다는 건데 아. 대량 생산하다 보면 아, 불량품도 나오잖아요. 네. 아 뉴스 수제를 좋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김병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이했잖아요. 예. 그런데 존재감이 없다 이런 평가를 이슈파이터에서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예. 왜 김병준 위원장이 존재감이 없다? 아니 존재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랬지. 예, 열심히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존재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 대중들이 예, 그렇게 네. 감동을 갖거나 아, 자유한국당의 진짜 대표가 제대로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좀 인색하지. 인색하다. 예, 평가가 좀 후하지가 않다. 국민들이. 아, 본인은 열심히 해요. 예,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가 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그게 이제 정체해진 하락이다. 이렇게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네, 왜 야당 대표로서 네.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느냐 하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한계? 두 가지 한계. 하나는 강단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치 현장하고 아, 대학 강단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어쨌든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장을 했잖아요. 예, 그 대통령 지금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했잖아요. 예, 비서실장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예. 정책실장 한 사람은 야당의 대표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예. 뭐가 잘 안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음. 왜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장을 했는데 왜 자유한국당으로 왔느냐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선명한 해명이라든지 설명이 또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자유한국당을 노무현 이중대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예, 문재인 정부와 예, 다른 또 하나의 노무현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잘 성명이 안 되니까 해명이 안 되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100일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100일이 돼도 그걸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솔직하게 예, 내가 노무현 정권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노무현 정권이 왜 실패했고 예. 나는 야당으로서 예. 내가 정책실장이 했을 때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든지 현 문정권하고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을 와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선명한 어떤 그 말이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네. 아, 저 사람이 왔나 보다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이 오셔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겁니까? 전원책 변호사는 뭐 본인의 존재감은 확실하지만은 네. 지금 이 시기에 예. 자유한국당이 처해져 있는 위기가 뭔지 네. 이걸 진단하는데 음흠. 좀 너무 좀 주관적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주관적? 자기 너무 주관적으로 예. 자기 나름대로 분명하지만은 네. 좀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선명하고 뭐 말하는 건 좋은데 예. 근데 그게 별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다. 지금 감동이 없다는 말씀을 두 차례 반복하셨는데요. 김병준 위원장도 감동이 없고 전원책 변호사도 감동이 왜 그러냐? 없고 자유한국당 위기 진단도 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정치는 네. 국민이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작은 거나 큰 거나. 예. 어? 감동을 주는 국민들이 정치를 해야죠. 예. 국민들이 정치인이 하는 말, 네. 정치인이 하는 행동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사 표현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다 뭐 그래야지 이렇게 네. 공감. 느껴져야 되는데 네. 그게 별로 없다.
없는 것 아니냐. 예. 너무 말씀을 조심조심 아, 왜냐 그러면 남 개인 없다.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또 예. 우리 형편에 무슨 남뭐 이야기를 막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기 진단을 두 네. 리더가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고모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유한국당 제일 심각한 문제, 위기는 뭐라고 보세요? 이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네. 자유한국당이 소위 같이 가야 할 예.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 예. 어떤 치이냐. 예. 저는 중도치이라 중도라고 보거든요. 중도. 자유한국당이 중도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 갈수록 음. 점점 우쪽으로 예. 극우 비슷하게 가버리면 아, 그 사람들은 가만둬도 네. 말 안 해도 자유한국당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아, 그구는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예.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냥 가만둬도 예. 가만둬도 예.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예. 울타리 안에 범주 있는 안에 사람들이야. 있다. 예. 근데 자꾸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에게는 감도 없지.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 자유한국당 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울타리 밖에서 예. 자유한국당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한국당을 오라. 음.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자유한국당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갖고 맨날 그냥 죽 쓰고 밥 쓰고 그냥 감나라 배나라냐 하고 예. 서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런- 내가 진단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진단하는 거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극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노선을 달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노선과 김병준 위원장의 노선이 조금 다른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두 분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친하고 매일 저녁 통화하는 사이고 매번 모든 사안을 상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선 갈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노선 갈低꼭까지 할 것도 까지 뭐 할 건 없지만은 예. 뭐 들어온 지도 며칠 얼마 안 안 되고 되고. 서로 하니까 두 분 다 뭐 네. 자유한국당에 뿌리를 갖고 음흠. 몇십 년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아니니까 네. 무슨 뭐 노선 갈등이다 네. 이런 거 또 분명하지 않고 예. 뭐 또 노선이라는 게 뭐 있나요? 뭐 예. 뻔한데. 근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포섭을 한다, 포용을 한다 하는 거는 네. 우리하고 결이 좀 다른 사람들. 음흠. 저 사람들 우리인데 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섭하거나 포용을 해야지.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서로 말 좀 예. 어깃장 놓게 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이런 대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나 예. 김병준 대표가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나 예. 뭐 본질은 같다 하더라도 음흠. 좀 두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네. 결이 좀 다르니까 음흠. 거기에서 오는 차이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는 자기 고집이 있는 분이니까 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전원책 변호사도 또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다 이거죠. 다 똑같다. 예. 이게 이 두 분으로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뭐 잘 되면 좋죠. 예. 뭐 잘 되려고 데려왔으니까. 예. 근데 잘 지금 되면 좋은데 상황에서는 좀 지금 어렵다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로 봐서는 거잖아요. 예. 저렇게 갖고는 이 새로운 네. 그야말로 어떤 실용주의에 입각한 나는 뭐 네.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니까 네. 중도 실용주의에 입각한 좀 네. 어, 범보수의 통합. 자유한국당의 예. 그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예. 들죠. 왜냐 그러면 요즘 자꾸 말하는 게 뭐 태극기 부대 어떻고 뭐 자꾸 뭐 탄핵 어떻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예. 좀 역사 인식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이 과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는 거냐. 국정농단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냐. 그래서 최소한 의원들이라도 뭐 2020년 총선 불출마라든가 아니면은 당을 위해서 뭘 좀 다 내려놓고
천막당사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해보겠다 이런 결의와 결기가 있는 거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심이- 뭘 좀 새로 해보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아니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그런 겁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고 아, 예,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사과 반성 보다가 네,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네. 어? 인식. 인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자꾸 그냥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 생각에 유리한 대로, 네. 자기 행동에 유리한 대로, 자기 정치에 유리한 대로 그걸 갖다가 찍어 붙이니까 네.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이제 안 풀리는 거지. 정확한 인식을 해야지. 정확한 인식. 네.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인식 되고 자체가 제대로 안 돼 되고 있으니까 있다. 자꾸 헛수를 놓는 거지. 그렇군요. 그 전원책 변호사가요. 김무성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일종의 이제 전당대회 불출마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오바죠. 오바다. 왜 오바라고 보십니까? 아니 당원이 네. 네. 전당대회 네. 내가 대표 나가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만나요? 그 독재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고 그러나 그 본인이 네. 내가 아이고 뭐 내 안 나가겠다 하면 그건 뭐 네. 안 나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나가라 갈 필요 없지만은 네.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니는 못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상식이 없는 이야기지. 아니면 이건 어떠세요? TK나 PK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험지에 나가면 안 될 사람들이니까 아예 나가지 말라 하는 게 낫지. 경상도 대구 사람 서울 와서 출마를 하면 그거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부산에서 따뜻하게 예. 아름목에서 예. 발 뻗고 예. 당선된 사람들 저 서울 강북에 와서 출마하라 그러면 예. 그 누가 되겠어요? 예.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나오겠어요? 예. 그 이야기는 하나만 안 하니. 하나만한 얘기다. 그러면 이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면 2020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야 뭐 내가 좀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래도 또 선거라고 아니, 정치를 하는 오래 거는 하셨으니까 전 보는 선거라고 사람이 하는 아니라 거는 뭐 저 투표함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네. 뭐 누구도 예단하거나 네. 뭐 진짜 그거는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지. 예. 아니요, 저기 어.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40석 정도 이렇게 예상을 그럼 뭐 하셨어요. 그냥 뭐 입 바른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건 우리가 술자리에 우리끼리 앉아서 예. 야 이대로 가면 뭐 40석 되겠나 뭐 50 어. 되겠나 이러지만은 예. 이 방송에 나와서 그걸 예단하기는 예. 어려운 것이 선거잖아요. 예. 선거인데 예. 현 상태로 가면 네. 매우 어렵다 하는 거는 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극우 정당화하고 있다. 사실은 우익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그 말이잖아요. 네. 가만둬도 될 사람을 가만둬도 자유한국당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 두고 서로 간에 네. 표 좀 얻으려고 그 사람들 가만둬도 네. 그 어디로 가겠어요 그 표가. 예. 가만둬도 될 사람을 왜 자꾸 들쑤셔 갖고 일을 키우냐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노선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그러면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뭐 거네요. 바꿔질 수도 있죠. 뭐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아직 뭐 내년 전당대도 있고 아주 내년 총선이 1년도 네. 더 남았으니까 누가 좀 그동안에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좀 말씀하신 대로 중도 보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라고 하고 선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네. 누가라는 게 누가라고 말하기가 지금 어려운 정대고 네. 당이 제대로 정상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당이 지금 정상이 안 됐다는 거죠. 정상화가 된 당 가운데서 네. 정상화가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미래를 예측해야 그 미래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 정도가 좋다 이렇게 되게 우리가 네.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예. 지금 당이 아주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음흠. 지금 뭐 저도 뭐 그 같은 소속이긴 합니다만 네. 그 현재 당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저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잘하고 생각한다고 모르지만은 네. 앞만 봐도 이게 20%를 안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전반적으로 봐서는 네. 아주 공감을 못 얻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선 저도 30%를 올려놔야 지지율 30% 올려놔야 그렇지 된다. 국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저러면. 네. 근데 지금은 네. 열심히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하면 되겠다 정도까지 당을 올려놓는 것이 예. 당이 정상화한다 이 말이죠. 지금 청취자들, 애청자들이 굉장히 뜨겁게 댓글 반응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니 내가 말하면 맨날 욕만 달지 댓글이라. 아니 진짜 욕이 많아요. 자유한국당 해산이 답이다. 이런 뭐 비판도 해산까지 있습니다. 할 거 없지만은 네.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 해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네. 요즘 옛날은 뭐 말 안 해. 요즘은 자기가 다 진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식당에 가면 내보고 밥 먹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나는 진보인데 네. 정치는 이재호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좌인데 좌익인데 예. 근데 지금은 이재호 씨는 내가 존경한다. 인간적으로 이재호 씨는 뭐 좋아한다. 그렇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옛날에는 나는 진보라 나는 좌이다 그러면 눈앞에 당장 방공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자체를 못했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을 국가법이 못하는데 있으니까. 지금은 예.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당당하게 시대가 이야기하는 됐다. 시대가 왔잖아요. 예. 또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보수는 네. 지금은 내가 보수다라고 하기가 좀 약간 주눅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샤이 보수가 예. 많아졌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다. 예. 이게 당당하게 보수라고 이야기하려면 예. 보수가 표방하는 가치라든지 보수가 하고 있는 언행이 네.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나는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으니까 예. 내가 당당하게 보수를 하기가 지금 좀 쭈글스러운 거지. 쭈글스럽다고요? 예. 그게 사투리가. 쭈글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방송 용어는 아닌지 모르지만은 예. 하여튼 상당히 지금 이재호 고모님께서는 쭈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얘기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나 철학이나 노선이 좀 평가받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예. 거죠. 보수가 네. 지금 남북이 네. 지금 잘 안 되고는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고 트럼프의 생각이 다르고 김전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또 중국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생각을 놓고 잘 된다고 끌고 나가니까 네.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다 핵에 대한 관점은 다 다르고 네. 느낌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남북이 예. 좀 평화롭게 예. 같이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감의 그죠? 폭이 크죠. 한반도의 전쟁도 없애고 예. 좀 평화롭게 잘 가자. 예. 방법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자칭 이게 예. 좀 내가 보수다 이런 사람들은 예. 평화 자체를 예.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노력이 잘못된다 하는 것은 비판할 수 있어도 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가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 말하자면 뭐 태극기 부대다. 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극우다 이렇게 말하는 예. 게 지금 평화를 논하는데 예. 자꾸 옛날 지금 뭐 무찌르자 오랑캐 이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네. 이게 한쪽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평화를 하려면 이렇게 하자 하는 건 말이 되는데 네. 평화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못하면 네. 평화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도 우리는 네. 뭐 이산가족 면에서 설치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이산가족은 자유왕래하자. 이산가족에 한해서는 자유왕래. 이산가족이라는 증명서를 내면. 남이든 북이든 내주고 예. 이산가족에 한해서는 죽기 전에 가족들 마음대로 갔다 왔다 만나봐라. 어허. 이런 획기적인 네. 안을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그게 보수적 가치잖아요. 네. 그게 인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륜이잖아요. 예. 천륜이죠. 천륜이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70년 동안 가다 놨으니까 네. 적어도 이산가족에 한해서는 네. 자유왕래를 자유왕래를 서신교류. 트자. 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예. 문재인 정부에다가 당신들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무슨 째째하게 뭐 쪼잔스럽게 금강산에 뭐 면에서 만들어 놓고 뭐 가자 이따 소리 하지 말고 예. 이산가족에 한해서는 자유왕래하자. 예. 이렇게 터라. 더 통 크게 나가야 된다. 터라. 그렇지. 이거는 예. 이 가치는 예. 천륜에 부합한
보수적 가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좀 적극적인 것을 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 보수적 가치가 실현할 수 있는 네. 적극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뭐 만나라 아니라 하고 뭐 이러니까 국민들 볼 때 좀 쭈글스럽게 보이는 것이 말하는 게 이게 좀 오늘 자유한국당은 쭈글스러운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는 예. 그렇게 해갖고는 안 자유한국당이 된다. 어려우시니까 네. 이와이면 좀 이 통 시대에 크게. 부합한 네. 좀 그야말로 보수와 시대 정신에 가치고 있는 부합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가치로 얘기를 나가라. 해라. 이런 이야기 지금처럼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서 갖고는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렇군요. 황교안 전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그 페이스북에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하고 코드를 맞추는 몸풀기 발언이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겠죠? 그거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예. 말하는 건 맞는 말이고 네. 또 언론에서 뭐 몸풀기다 그래 네. 보는 것도 맞는 말인데 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네. 이 시점에서 황교안 총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용감한 발언일 수는 있어도 네. 박근혜가 아니래. 내가 하도 박정희 대통령인데 감옥을 많이 가서 박만 나오면 박정희. 박만 남은 박정희라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상고심도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예. 정부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어려우면 총리가 국정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선거대행도 했지 있었던 않습니까? 예. 아직도 국민들 내리 속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생각이 나는데 네. 아무리 전당대가 급하고 뭐 당에 입당하는 게 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른 소리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황교안 총리가 그런 말 하는 거는 내가 야 국민들이 그 말은 바른 말인데 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군요. 말이 바른 말이라도 네. 나 할 사람이 할 시점이 따로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아니 망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네.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 이러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 보수통합을 하려면 아무래도 2020년에 그러니까 이게 1번 당이든 2번 당이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번, 4번으로는 좀 선거가 돌파하기가 어려웠기 해보니까 때문에 3번 4번 어려워요. 늘 푸른 한국당 하셨을 때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해봤는데 네. 내가 뭐 나온 줄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이 없는 걸로 해야지 뭐. 그래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보수통합을 하려면 바른미래당하고도 합쳐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3지대 백지신당론도 나오더라고요. 뭐 백가쟁명하죠. 예. 뭐 보통 보수 통합 말하면 뭐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니까 네. 백가쟁명하는데 예. 나는 내 경험상으로 봐서는 네.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하기는 어렵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현재 한국당의 구성원하고 예. 한국당의 주류?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예. 말하는 거 보나 예. 바른미래당의 구성이나 바른미래당이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나 아이고. 지향했던 가치로 큰일 봐서 났네. 네. 두 당이 통합하기는 어렵다. 그 시간이 되게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뭐. 모셔야겠는데요. 큰일 났다. 아이고 잠깐 지금까지- 모시를 걸지 예. 말고 그냥 이걸로 끝내. 어떡하죠? 올해 벤처 투자 회수 실적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투자, 성장, 회수 이런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다시 정착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 혁신실 실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석종훈 이란 단어를 실검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조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이력을 좀 짚어보자면 언론사에 계셨어요. 경향신문, 조선일보에 네. 계시다가 벤처로 옮기셨다가
다음 아고라를 만드신 분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저도 다음 아고라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 다음 아고라의 창시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경향신문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네. 95년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그런 정부화 캠페인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다음이나 한글과 컴퓨터, 안철수 연구소 이런 초창기 1세대 벤처 기업들이 등장할 때 그때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아, 2000년에 이제 언론사를 그만두고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네네. 다음에 합류해서 네. 미디어 다음, 아고라 어.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네. 대표이사를 지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게 된 네. 이런 상황이네.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십니다. 예. 이렇게 바깥에서 계속 민간 쪽에서 일하시다가 정부 사이드에서 일하시니까 좀 답답한 점은 없으십니까? 민간에서 일을 할 때 네. 정부 정책이 좀 업계의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마침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하고 네. 창업벤처 혁신실을 이제 민간에 개방을 하면서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동안의 경험을 좀 살려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 조직이라는 게 효율성 못지않게 어떤 절차의 공정성이나 또 여러 부처와의 그 업무 협의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네. 좀 속도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 같은 그런 효율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건 좀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비해서 효율은 역시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창업 벤처 혁신실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데인가요? 대한민국의 이제 스타트업들의 창업, 아. 성장, 회수, 또 네네네. 창업에 필요한 투자 자금, 네. 또 중소기업의 R&D 지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타트업 생태계 요새 분위기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고요. 네. 어, 많이 좋아졌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를테면 숫자상으로 말하면 이제 네. 투자되는 재원이 투자 네. 금액이 예. 지난해가 2조 3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태 2조 펀드가 3천억. 들어간 돈이. 어, 근데 올해는 벌써 9월 현재 예. 2조 5천억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8월까지 이제 회수 실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 생태계가 잘 돌아가려면 그렇죠. 투자한 돈이 빨리 이제 IPO나 M&A를 통해서 회수돼야 들어와야 되잖아요. 되는데,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해 8월까지가 한 9천억이 채 안 됐었는데 네. 올해 8월까지는 1조 8천억이 넘어서서 아. 2배 이상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게 대단한 수치인데 언론에서 잘 못 봤어요. 음,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죠.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도면 2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2배가 늘어났으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네, 사실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가 또 전전년도에 비해서 좀 나빴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예. 또 왜 우리가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별을 보면 네. 그 별이 1광년, 2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면 사실 네. 지금 보이는 별빛이 1, 2년 전에 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통계 네. 숫자 그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인지를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건 네. 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성장판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좋을 거라고 좋을 만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말씀해 주신 대로 벤처 붐이 1세대 벤처 붐이 확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강남에 가보면 전부 명함 돌릴 때 전부 벤처 회사 사장님들이었었는데 그게 벤처 거품이 쫙 빠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괜히 사업했다가 쫄딱 망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전부 회사 그만두고 치킨집 피자집 이렇게 하게 되는 패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사업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요새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벤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십니까? 네, 그 말씀 주실 때 제가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취재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벤처 붐이 있는 건 좋은데 이 중에는 이제 좀 정당하지 못한 혹은 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서 네. 부작용이랄까 뭐 이런 후에 이제 사기나 뭐 이런 거로 판명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고요. 또 사실 벤처라는 말 그 자체가 예. 모험이라는 그렇죠. 거라서 맞아요. 성공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IMF를 겪으면서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절박감, 네. 위기 의식이 이제 있었었고요. 네, 그런 네.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또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적극적으로 잘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벤처 생태가 많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요즘 아까 말씀드린 거는 숫자뿐만 아니라 네, 네. 벤처 생태계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투자자들이나 실제 기업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그 기업가들, 창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조금 말씀을 길게 드리면 네. 사실 우리나라에 그동안 20, 30년 동안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말하면 의대를 많이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기업으로 많이 가고 이랬습니다. 사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 전선에 나오면 조금 더 이제 경쟁력 있고 네.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던 건 아무래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맞아요. 있는데 예.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실패를 하면 재계하기가 어렵고 패자부활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예. 일가지까지 다 다 같이 연대 막, 보증해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연대 보증도 없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재기 지원 제도를 좀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회피 성향을 좀 낮추려고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병원이나 대학이나 대기업에 들어가 있던 인재들이 네. 이제는 좀 우리도 도전해 보겠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대기업에 있거나 아니면은 의사를 하다가 나와서 벤처를 내가 해보겠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토스라고 하는 그 앱이 이제 예, 그 예. 서비스가 예. 이제 거의 유니콘 그룹으로 수준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의사를 하시던 분들 의사를 하시던 분이고요. 예.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 바로 나와서 지금 크게 성장한 사례보다는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사내 벤처라든지 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었던 20층짜리 건물에 네. 하나생명 거기 이제 그 사원들이 있었던 영업사원들이 있었던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네. 벤처 기업들이 그 안에 꽉 차 있게 이렇게 공유 오피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 벤처 창업실장 맡으실 때 문재인 대통령 또는 또 홍종학 장관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만나셨어요? 아니요. 못 만나셨어요? 행사장에서 뵙긴 행사장에 했습니다만. 인사만 네. 악수만 하셨군요. 그래서 좀 어떤 당부를 좀 하던가요? 이를테면은 석종훈 사장님이 그러니까 정부로 들어오셔서 우리에서 이것만큼은 좀 꼭 좀 해주시라라고 당부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네.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예.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활기를 찾으려면 네. 스타트업이 잘 돼야 되고 벤처 생태계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시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고 네. 알고 있고요. 예. 홍종학 장관님은 뭐 이제 늘 또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네. 또 석 실장이 민간에서 잔소리는 안 하십니까? 잔소리. 잔소리라기보다 제가 이제 중요한 사안은 보고 드리고 네. 이제 생각 있으시면 이제 생각 주시면 예. 제가 또 이제 같이 의견 나누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잘 되려면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일에 정부가 너무 이렇게 민간을 이렇게 지도하려거나 네. 규제하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어서는 장관님이나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군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자유로운 창업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그 하다가 좀 어려워지게 돼서 뭐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론의 대체로 실패 사례, 좀 안 되는 사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스타트업을 통해서 정말 혁신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1세대에서는 이제 다음 한메일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싸이월드 또는 이제 나중에 네이버의 지식인 또 아고라 이런 서비스들은 상당히 이제 획기적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 때문에 그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을 하고요. 네. 사실 저도 그 업계 분들을 만나면 네.
저도 있었던 동네인데 예. 무슨 간담회 가면 굉장히 많은 공경 내지는 좀 그 이렇게 하소연을 듣습니다. 정부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되게 좀 저도 민망하고 당혹스럽고 또 죄송한데요. 네. 근데 정말 정부에서도 중기부 내에서도 이제 장관님도 규제 개혁 끝장 캠프 계속 하시고 다른 부처들하고 서로 협의할 때도 정말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네. 또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네. 해봐도 그런 뜻이 강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민간 업계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주무부서에서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네. 왜 안 되나 저도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공유 자동차 이슈에서 나타났듯이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는 네. 그런 파트너가 있고 거기에 어떤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슈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법 체계가 이를테면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종류는 1 어떤 거, 2 어떤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 외의 모든 것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 2, 3 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새로운 어떤 게 나오면 들어갈 카테고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그냥 카테고리를 하나 만든다고 만들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래요? 법은 또 위아래 다른 뭐 법의 체계랄까 이런 것들도 있어서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 개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일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네. 이제 그 지역 특구법을 비롯해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예.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민간의 창의성들이 좀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어쨌든 정부와 이제 정치권에서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다녀오셨잖아요. 이때 프랑스에서 한국 프랑스 스타트업 서밋이 열렸었는데 성과가 상당했다면서요? 네, 뭐 사실 이렇게 방문해서 바로 무슨 성과가 나온다기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기도 하고 네. 그 전까지 어떤 이루어졌던 어떤 분위기가 거기서 이제 매듭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관계돼서 이제 프랑스의 스타트업 담당하고 있는 이제 관리를 만나고 네. 프랑스의 스타트업 투자기관, 스타트업 이제 그 보육기관 이렇게 봤는데 느낀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우수하냐에 따라서 네. 다른 나라보다 그 나라가 더 경제 성장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경쟁력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창업 벤처 대전이 부산에서 열립니까? 네. 그러면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게 얼마나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부산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는 건 이제 처음인데요. 예. 지방에서 한다는 것보다 역대로 서울에서 했는데 네, 지역에서 이제 하는 건 일산에서 처음이다. 킨텍스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전시하거나 참가하는 사람이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네. 또 이제 뭐 모객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지방 벤처들이 활성화되고 지방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행사는 이번엔 시상식을 다 뺐습니다. 시상식이 들어가는 순간 행사가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상식은 따로 모아서 하고 네. 이 행사가 기본적으로 좀 즐거운 네트워킹, 그다음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참여한 제품들이 잘 팔리고 알려지는 그런 흥겨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일종의 축제 컨셉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네, 그리고 올해까지는 정부가 하지만 네. 가능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 민간이 더 잘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민간에게 맡기고 예. 그런데 이제 민간에게 맡기려고 해도 예. 민간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하지 그렇죠.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예, 예. 이제는 올해 이미 각 민간 협단체나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에게 네. 내년부터는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정부는 빠질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고라 만드셨잖아요. 네.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일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30초 정도 남았는데 10년 이후에 한국 벤처는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 그런 전망은 하시죠? 근데 그게 사실 네. 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빨리 바뀌는 세대이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좀 의미가 없긴 합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예.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고 예. 그런 힘이 이제 민간의 역량과 정부의 의지가 예.
확인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길게 시간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미국 안의 유대교 회당에서 무려 11명이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사회적인 충격과 함께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합니다.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 현지 분위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낯서시죠? 오늘 김어준 공장장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예, 사건이 워낙 엄중해서요. 미국 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미국 현지 언론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이 터진 다음에 분위기는 미국 특징이 대형 참사가 나면 일단 좀 자제해야 합니다. 책임을 묻기 전에, 네,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일단에 복구하고 수습하고 어마어마한 희생자들 위로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한 3일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저도 한 5번의 중간 선거를 직접 겪는데요. 이번만큼 미국 중간 선거가 관심이 높고 뭐 전망하는 분들이 투표율이 오를 거다 이제 그렇게 많이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지없이 이 선거판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라는 그 우려가 많이 나오죠. 네. 저 트럼프 대통령 아주 이전에 없던 톤으로 이 인종주의자들 그리고 이 분열주의자들 이 저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미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그 인종범죄 특히 인종 혐오죠. 특정 종교를 겨냥한 네. 여기 아주 그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 3일 지나면서 이틀 내지 3일 지나면서 분위기가 되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현직이 이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따집니다.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 지지율에 큰 변동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떤 영향을 줄까라 이렇게 생각되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말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말에 인디애나하고서 일리노이에 네. 유세를 했습니다. 인디애나에는 농촌 사람들이 그 파머스 컨벤션이라고 인디애나 미국의 농촌 지역의 가장 큰 컨벤션 지역에 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대통령으로서 해낼 얘기를 굉장히 떳떳하게 해내고 그래서 31일까지 이 조기를 개항한다. 이 유태인에 대한 이런 그 증오, 네.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이거 용서할 수 없다. 네, 예. 이렇게 하면서 이 공화당 세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점점 결집이 되는 그렇군요. 되게 위기가 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지지층은 이 분위기가 그렇죠. 그 어디보다도 빨리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많은 그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번 사건이 실제로 중간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투표율은 점점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민주당이 애시당초 중간 선거 전에 대한 전략적 캠페인을 했다 그러면은 네, 각종 이슈들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이래서 총기 규제라는 게 그러니까요. 아주 전면에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일에 민주당이 이슈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서 그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러면 이 선거 직전에 이런 사건이 민주당 유리한 측면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는 인물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당의 정당 정책이나 이슈를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뭐 지난 한 6, 7월서부터 중간 선거전은 트럼프 혼자서 다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와 반 트럼프. 예. 그래서 이런 참사에 대해서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금방 이끌지 못하는 민주당 이게 전문가들이 좀 안 됐다, 애처롭다 뭐 이런 표현도 하면서 네.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총격범인 로버트 바우어스가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수주의자가 아니고 세계주의자다. 이런 글을 올려서 이 사람 열혈 트럼프 지지자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여론도 이렇게 움직이고 좀 있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해서 선거 앞두고 이렇게 했을 리는 좀 만무한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범인이 얘기한 거가 틀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해오는 일은 자기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나 정치 철학을 갖고 거기에 바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상황을 어떻게 나누어서 한 표라도 많게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할까라는 게 이제 트럼프 캠프에 있는 이 선거 전략가들의 아주 정리된 전략이기 때문에요. 네. 이 사실 인종주의자라든지 국수주의자라든지 이 백인 우월주의자라든지 또 트럼프가 구호를 내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데 꽂혀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돼서 망가진 미국을 살리자 뭐 이런 개념으로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라는 사람 본인의 그 퍼스널리티나 이런 걸 보면은 국수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게 틀리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이거는 볼 때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든 선거 전략과 조금 더 다름없이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미국의 이 그 불만이 있는 절대 다수의 시골의 백인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하튼 이 중간선거 직전에 터진 대형 두 가지 참사가 네. 정치적으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이런 그 지지율보다는 네. 이 세력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유대인 범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대교 안식일인 토요일 아침 예배를 겨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극우 사이트, 극우 인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그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극우적인 흐름 뭐 이런 것들이 혹은 영향이 더 컸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이 혐오 범죄에 무게를 싣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대개 대통령 지도력이 이런 인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서로 나누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오면서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로 인종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 백인 우월주의자들, 네오나치스트들 아시다시피 2017년 그 8월에 그 버지니아 살로츠빌에 네. 그런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그 총기도 난사하고 이런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두려워하는 게 대통령이 범죄로 막는 데에 유연하게 나오니까 이 내심 갖고 있던 네. 이 그 인종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 트럼프의 이런 그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흐름으로 다 가게 되지 않을까.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이러한 구도로다가 치러지고 그리고 이미 각 시골 지역에서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네. 우리의 의견도 내자.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다수 유권자들이 지금 몰려 나오기 때문에 중간 선거 관심이 높아지고 투표율이 높겠다. 이렇게 전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공장장 어디 갔어요? 라디오를 켰는데 걸쭉한 공장장 목소리가 안 들려요라고 0323번님께서 문자를 좀 주셨는데요. 많은 청취자들이 지금 공장장이 어디로 가느냐, 공장장 부재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김어준 석자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공장장 어디로 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작했던 영화 그날바다 있지 않습니까? 이 그날바다가 런던 영화제에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알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문자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산가족 자유왕래 이거 괜찮다는 호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2861번님께서 이산가족 자유왕래 좋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여야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죠. 국정감사 오늘로 끝이 나는데요. 전국 현안에 관한 여론과 정치권의 속사정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덩치 매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좀 웃겨주세요. 분위기가 왜 이러냐는 시청자들의 비난글이 복주하고 있습니다. 배준찬 본부장 기대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샬랄라. 예. 분석 내용이 좀 마땅치 않아서 예. 웃기고 있네 이런 답이 나오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콤팩트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집권 2년 네. 지지율로는 최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집권 2년 차 2, 4분기 평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60%입니다. 네. 역대 최고죠. YS 때 55, DJ 때 52 이런 순위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만 보면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가 일색인데 실제 지지율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촛불 민심도 있겠지만 네.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임기 초반에 이 국정 리더십은 YS 김영삼 대통령하고 상당히 또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남북 문제를 임기 초반 잡아가고 있다는 모습 이 부분은 또 남북 관계에는 급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또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고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촛불혁명, 촛불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런 칭호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건데요. 이 남북 관계가 예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조금 답답한 점이 있어서 어제 또 북악산에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네, 말씀. 민생 경제도 민생 함께 경제도 강조했죠. 그렇죠. 네.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네. 학생층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학생층? 예, 계층별로 보면 어, 결국 고용 세습 의혹 이 프레임이 대학을 강타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 특히 이제 주식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야당에서는 대북 관계에 너무 올인하고 네. 민생 경제를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프레임을 또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55%에서 60%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요? 안 온다? 연말까지는 좀 못 온다? 힘들지 않을까. 이 분위기에서 오기 어렵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분명히 지지율은 오를 텐데 네. 그게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또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이 남북 관계보다는 워낙 지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민생. 일자리 문제가 이 국정감사 때 불거졌고 네. 경제 쪽의 성과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올 초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네. 주는 한 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달 남은 상황에서 지표가 특별하게 좋은 수치는 근데 앞에 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 그 벤처 창업실장님 나오셨는데 스타트업 굉장히 분위기도 좋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보도를 잘 안 해요.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 취업률 나쁘고 실업률 높고 경기 흐름이 나쁘고 주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보도를 계속 쏟아내는 것이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언론 기사만 보면 진짜 대통령 지지율이 50%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집권 2년 차이긴 하지만 네. 지금 3, 4분기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방향성을 잘 놓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 이제 민생 경제 측면에 있어도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내년부터는 분명히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할 그렇습니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이제 국민 여론은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좋았던 점이 당시에 외환 위기를 극복할 때 현장을 많이 보여주고 네. 또 이 국정 홍보처를 만들어서 정부 정책을 잘 또 알렸던 것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 반면교사 네.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홍보 기능이 많이 약화됐죠. 홍보 기능이 많이 약화된. 네, 페이스북 그렇습니다. 라이브도 하고 청와대에서. 아니 대통령의 직접 소통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막 댓글도 달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파격적인 게 있었는데 맞아요. 과거보다는 조금 검사와의 대화도 네. 직접 하시고 네, 어쨌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여야 정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실제 지표들을 유심히 보면 최근 몇 개월간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 정당 지지의 지형이 바뀔 정도의 결정적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수개월간 뭐 한 2~3% 포인트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큰 변화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아 그래요? 지금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정당 중에서는 어떤 정당을 그나마 지지하느냐인데 무당층 비율이 결코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조사에서 조사 기관의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뭐 5명 중에 1명 정도가 20% 무당층인 정도 됩니까?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 이야기는 또 무당층이 굉장히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예. 냉소적입니다. 그렇다면 지지 보류 입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망한 것은 국정감사에 물론 성과도 있었죠. 이 비리 사립 유치원을 밝혀내는 것도 있었고 또 여야 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이 고용 세습 의혹을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벵갈 고양이가 또 나오고요. 또 뭐 맷돌이 나오고 내년에는 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오는 것 아니냐. 동물의 왕국은 아닙니다. 네. 웃기려고 한 거죠. 네. 네. 잘 안 웃겼어요. 네. 좀 더 네, 힘을 지금 내세요. 배종찬 본부장 반응이 네, 썰렁해요.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당파는 늘 네. 한 20~30% 있었죠. 이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 임박하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의 무당파의 다수는 네. 보수층 이탈층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감안하고 해석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는 무당파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수들이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있다가 그분들이 지금 잠깐 발을 빼고 나가서 약간 반망하는. 그런 경향은 있죠. 지금 일단. 이제 민주당 지지가 거의 40% 초반대이기 때문에 네. 50%까지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간혹 이제 선거에 압승을 했다 이럴 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오늘 가장 핫한 쟁점이 특별재판부 네. 같아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당 국민 배신하지 말고 특별재판부에 동참하라 거의 무슨 구호를 외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뺀 여야 4당이 다 특별재판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할까요? 자유한국당은 네.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법 그나마도 있던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봐. 부농단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네. 겨냥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전 정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 문제가 많았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빚어진 각종 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네.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자유한국당의 치부를 또 드러내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지율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형식을 완화해서 뭐 향후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네.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 침해 네. 이런 걸 내걸고 있지만 속으로는 네. 뭐냐면 박근혜 적폐 프레임이 지속되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총선의 악재라고 보는 거고요. 네. 국민의 10명 중 8명 정도는 특별재판부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들도 10명 중 한 6명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너무 엄중하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변수는 임종원 차장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네. 이게 좀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꼬리자리기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도 좀 있는 거죠. 현 사법부 지도부가 네. 임종원 정도를 내주고 무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 어떤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을 보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도 지금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이 사법부는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네. 사법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최근에 모 기업 회장의 뭐 황제 보석 네. 이런 것도 국민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일거에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 사법부 개혁 또 사법부 농단에 대해서 네. 이
뿌리채 예. 뽑아야 되는 예. 이런 요청, 국민 요청을 저는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네. 예,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근데 쉽지 않을 얘기를, 겁니다. 결국은 왜 네. 그러냐면 그 법사위원장 자체가 네. 한국당 소속이고요. 예. 신속안건, 처리안건, 판사 출신이죠. 패스트트랙 예. 또 18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야 사당 중에서 바른미래당의 이탈층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특별재판부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명명백백하게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뿌리채 이 의혹들을 밝혀내야 하는데 결국 이제 검찰이 임종원 구속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밝혀내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이 동력이 더 커질 건지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죠. 국민의당 그 바른미래당의 그 원내대표가 그런 김관영 원내대표가 빅딜 제안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세습 의혹인 공공기관 채용 그렇죠. 비리하고 이 문제하고 특별재판부하고 맞교환하자. 그럴 건일까요?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은 전혀 다른데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 아까 임종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좀 한 1, 2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의 논인데 국정감사도 국민들이 결코 후한 점수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제 지표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 이 내용은 일자리 세습 의혹 지금 20대 30대들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네. 관련된 여론조사도 매우 높은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빅딜한다? 빅딜 뭐 박정부 대표가 저와의 빅딜 거리가 뭐 덩치딜 아니냐. 근데 스몰 딜도 안 됩니다. 저는 이건 네. 국민 여론은 더 네. 성난 민심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 여기서 말하는 빅딜은 두 가지 다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둘다 바른미래당이 같다. 제기하는 같죠. 거죠. 예. 그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받아서 가자는 김관영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국민 있다. 여론만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만 예. 보면 네, 그렇다. 당연히 둘 다 예.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세부적으로라도 뭔가 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 그건 결코 국민 여론상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벌써 오늘 네. 10월 29일이에요. 네. 그 다음 달 5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오겠죠. 들어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들어오나요? 이건 원내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입니다. 여야정. 원외죠, 원외. 예. 지난 그 8월 16일 날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초청이 되면서 이제 합의한 사안인데요. 네. 결국 이제 지금 쟁점은 뭐냐면 한국당에서는 교섭단체만 하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민주당 3당만 하자는 거고 네. 당시 8월 달에는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당도 참여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범위와 관련된 1차적으로 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의제 문제입니다. 예산안 플러스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네. 그리고 판문점 비준안 네. 이런 등등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제를 어떻게 정할지. 당연히 김병준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해당 네.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열리면 그래도 지금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뭔가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배종찬 본부장님.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야권에서는 지금 일자리 세습 의혹과 관련해서 네. 주도권을 잡을 만한 그런 이슈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이 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네.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 판문점 선언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게 과연 여기서 통과될까?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든지 자기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해나가야 야권은 더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원만한 타협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국감 사실상 끝나잖아요. 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용진만 보였다. 원맨쇼. 뭐 이런 느낌이 박용진 있습니다. 원맨쇼였다. 네. 아, 물론 이제 유민봉의 고용세습 의혹도 좀 있었죠. 마지막에 예. 팩트를 했고 또 백종원 예. 증인이 뭐 뜨는 경우도 있었죠. 예. 네. 근데 그 실제로 뭐 큰 사건들 그러니까 네. 권력형 비리 정권 차원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배종찬 본부장님 지금 배종찬 화이팅 이제 뜨고 있어요. 네네. 이제야 뜬다. 이제야 되네요. 벌써 난 좀 떴어야 되는데 이재호 떴네 이런 네, 줄 저도 알았어요. 이제야. 예. 제가 이재호 전 의원과 또 비교되는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질문에 답하세요. 예. 네, 항상 질문에는 늦게 답하는데 국정감사 뭐 후한 평가를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마냥 혹평을 할 건 아니고 네. 어떤 형식을 가져가야 될지 좀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해야 의원들을 더 주목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무작정 싸잡아서 국정감사는 뭐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예. 국정감사의 잘한 부분과 알려지지 않았던 국정감사의
좋은 장면들을 좀 더 부각시켜 주는 것. 특히 우리 장윤선 새 뉴스 공장장님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나요? 네, 좀 더 부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 이틀만, 파이트에서도 예. 좀 강력하게 오늘 부각을 마지막 여기 방송이죠? PD가 클로징했으라고 한 얘기를 자기가 막 읽고 있어요. 아니, 배종찬 본부장 오늘 마지막 방송 오늘 마지막 방송이세요? 뉴스 공장장이 공장. 왠지 런던을 가시지 않고 런던 제가를 가신 것 같아요. 런던 베이커리. 네. 그렇군요. 시간이 끝날 때가 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그 맥락이 흐트러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300분의 1이 아니라 300명이 다 움직이면 얼마나 세상이 들썩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한 명만 이렇게 빛나는 젊은 국감. 의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의원들이 네. 아 네. 그렇군요. 영화 300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무슨 얘기? 정말 전혀 맥락에 상관없는 배종찬 본부장님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녕, 안녕. 다 같이 제발. 해주세요. 네.